전 세계 유례없게 한 도시가 2번 취소. 그런 오명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것도 폭탄 논리가 되고 있는데 누구 손에서 올림픽이 터질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서 일본 정치권의 도박인데 당장에 여러분 이게 그 박간의 방송에서 도쿄올림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요새는 없었네. 이 얘기 별로 없어서. 지난 2019년, 그 다음에 지난 2020년도에 몇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이 뭐, 다음에 오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금 거의 1년 넘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솔직히, 이거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뭐 그냥 그런 대로 가겠지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기사가 빵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보니까 도쿄올림픽 저거 아직도 취소 안 했어서 저거 진짜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점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일본 내에서 이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 내에 흔히 말하는 바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네 차례다 이래가지고 너에게 맡긴다. 이런 이제 바톤이 누구한테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봅시다. 포털 사이트 검색 랭킹이 올라더구만요. 일본 정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내부 결론 가로치고 더 타임스. 그러니까 저 해외 언론에서 저 도쿄 올림픽이 저 취소랍니다. 라고 이제 해외에서 친 거예요. 이거 치자마자 바로 또 올림픽 취소 보도의 일정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올림픽은 진짜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정보가 정정이 되고 오랜만에 이 도쿄 올림픽이라는 이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와중에 항상 이런 이제 올림픽이 뭐 진행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할 때 이 박간의 영상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이거 도쿄 올림픽은 개최될 수 있을까? 일본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예언. 이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도 한번 이제 다룬 것처럼 이 과거 도쿄 올림픽은 그렇죠. 이 1940년 이때 한번 취소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아웃이 된 적이 있는 도쿄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아웃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아웃된 그 이제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어찌 보면 흑역사죠, 일본에. 이런 흑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짜든도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올림픽을 둘러싸고 일단 경제적 돈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책임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중재하게 되면 IOC 책임이니 아니면 일본 정부 책임이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런 금전적 손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부터 그런 비난을 누가 감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된 거는 진행된 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IOC가 이제 뭐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까 뭐 따라 올라서 이제 그러면 올림픽 무관객 있잖아요. 코로나도 보니까 사람 넣지 않고 어쨌든 운동하는 그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만 각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던 뭐 TV 방송만 들어와가지고 중계만 하면은 다 볼 수 있잖아. 굳이 뭐 그 관객 필요하겠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언론도 보도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이제 일본 의사회회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현재 코로나 방역 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사회 쪽에서 있는 의견을 정보 쪽에서 내거나 아니면 여론에 많이 전달하는 아저씨거든요. 그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서 많이 이렇게 기자회견 열어서 그 많이 TV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올림픽 뭐 무관객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자들한테. 그러고 나면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올림픽이고 나발이고. 외국에서 사람 들어오는 거 지금 안 그래도 일본 지금 입국 금지잖아요. 막아두고 있는데 올림픽 하게 되면은 전 세계 100 몇 개국에서 올 거 아니야. 그거 일본에서는 감당 못 한다. 일본 의료 붕괴된다. 캐퍼시티 없다. 무관객이고 나발이고 이마 선수들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 아씨가. 지금도 그 침대 그 자리가 없어서 그 병원이 그 힘들다고 그런 상황인데 뭐 선수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오면 진짜 안 되겠다고. 그죠. 진짜 약 맞아가지고 코로나 한 방에 낫거나 아니면 이제 백신을 이제 사람이 다 맞아가지고 코로나가 아예 종식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어렵다. 지금 더 이상
환자가 생기면 안 된다. 의료 붕괴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어디까지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현실적인 일본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올림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도쿄올림픽 취소한서 뭐 일본 관료등처럼, 이게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은, 이 아저씨가 취소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고노타로가. 도쿄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도쿄올림픽,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외신 입장에서는, 일본의 저, 나름 장관이라는 작자가 도쿄올림픽 물어봤는데,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은 취소 쪽으로 굴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취소를 언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미디어가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고노타로가 나와가지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고 했지만은 내가 언제 취소된다 했냐. 이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다시 정정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고노타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자, 이거 있잖아요. 중앙일보 인터뷰 그 백신 접종해야지 올림픽도 가능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의사회 아저씨 멘트로 백신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면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약간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앙일보랑 단독 인터뷰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상케 입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역수입해온 거야. 오. 백신이 있고 나서 올림픽 고노씨 한국신문에 이렇게 상케 입장이 받아왔던 일본에 친 겁니다. 오. 이게 고노타로라는 정치가 외신에 되건 어떻게 되건 말을 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 발언하면 많이 주목을. 뭐 주목을 받죠. 그러니까 이 고노타로를 좀 알기 쉽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본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고노타로의 트위터입니다. 팔로워가 222만임. 거기다가 여기서도 이제 일본 사람들과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고노타로는. 트위터에서 정말 인기가 늘었네요. 정치가들과 일본에서 일반인들과 좀 사이에 갭이 있는데 고노타는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본인 관련해서 트윗 치면은 같이 리트윗 쳐주면서 그 진짜네? 진짜 내가 그런 말 했었네? 나는 역시 한결같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 에고 서치해서 재미있는 그 트위트 있으면 이렇게 리트위트 하면서 뭐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일본에서는 이제 정치학자들부터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America First.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날렸죠. 우리 지지자들 모이세요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있잖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과 커뮤니케이션을 트위터로 많이 이거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유권자들이랑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지지층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는. 그건 알아. 그런데 일본은 총리가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거에서 뽑는 거잖아요. 정치가들한테 정치를 해야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고노타로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일본 사람 느낄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뭐 총리 뽑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네? 내각제인데? 우와, 깨어있는 정치가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효율이 없는데도. 그런 고노타로는 이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플루언서형 정치가라고 하는 이 고노타로 씨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본인의 이 공식 사이트, 예, 이제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이게 고노 씨의 공식 사이트인데 한 달에 500엔, 세금 포함 550엔을 내면은 고노 따로 씨가 직접 한 다이렉트 메일이 날아갑니다. 정치가가 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현재 이 고노 따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고노 따로 고마메 이래가지고 유튜버입니다. 예, 당장에 최근에 5일 전에 라이브를 했네요. 조회수 29만에. 기본적으로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를 라이브. 해요. 그러니까 일본 내 정치가들은 발언 실수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 생방송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있잖아요. 뭐 영상을 찍고 껐드 그거 아웃 이래가지고 내 의견을 내. 근데 우리 고노 따로는 뭐 그런 거 없어. 생방송으로 있잖아. 뭐 바로 이제 질문하면 바로바로 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가 없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이게 고노 따로가. 그래서 이 고노 따로를 내세워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총리가 일본 스가 총리가 고노 따로가 이제부터 일본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담당을 합니다라고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패를 낸 거지. 엄청나게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이 고노 따로를 내세워가지고 당장 일단 이 고노 따로 씨가 백신 공급 일정은 미정, 기존 정부 정책을 수정 이래가지고
이 이제 일본에서 백신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뭐 일반 스케줄은 뭐 5월 달부터라든지 의료 관계자 2월 달부터라는 여러 가지 기존의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 고노 씨가 백신 담당이 딱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거 다 가짜다. 일본에 내가 딱 취임하고 보니까 정해진 게 없다. 다 미정이니까 여러분들 언론에 속지 마세요. 일단 쳐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일 옳다. 언론 믿지마.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백신 담당 장관이잖아. 그렇죠. 내 말이 진실이야. 언론 가짜야. 이렇게 하셨네. 다 페이크 뉴스라고. 페이크 뉴스라고.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누구랑 비슷하네, 이거 하면서.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나갑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백신 담당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쩌면 이거 장관 포스트니까 거기에 딱 맞는 신설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일본의 수상관저 사이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백신 담당 접종 그 장관 고노 따로 씨로부터의 메시지. 난 이거 봤을 때 수상이 바뀐 줄 알았어. 이 수상관저 일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이제 고노 따로 씨가 혼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 봤을 때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음 수상은 고노짱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 수상관저 사이트에 보면은 고노짱이 이번에 이제 백신 담당으로 일단 코로나 관련으로 딱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관계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기존 일하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포스가 좀 나간다든지 있잖아.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은 니시무라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 그 재생 담당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컨트롤 타워입니다. 스가짱 대신에 어찌 보면 일본의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일본 진두지를 피는 아저씨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백신 담당으로서 이번에 빠져요. 그걸 고노따로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저씨의 일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이 후생 노동 흔히 말하는 백신, 한국에서 보건복지부인데 원래 여기서 일본 코로나 관련 백신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고노따로 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또 있죠. 오늘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 담당 대신이 있어요.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올림픽이 열리려면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의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백신이 극적으로 효력을 가져오는 특효약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야. 이 고노짱이 인터뷰한 것처럼 백신을 접종해 올림픽도 가능이잖아. 우차든동 올림픽을 개최하려면은 백신이란 거는 무조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있잖아요. 올림픽 담당 장관님, 올림픽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할 때 올림픽은 열립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근거 되려면은 누가 활약을 해야 돼? 이번에 모든 사람들에서 고노따로가 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일본에서 코로나 관련 그 어떻게 정책을 펴는 담당,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하던 그 보건복지부, 후생 노동성, 그 다음에 가만히 있던 올림픽 담당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키맨이 일본에서 현재 고노따로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 중에 하나, 일본 내에서는. 우짜든동 기승정 고노따로예요. 고노따로가 뭔가를 해야지 올림픽이 열려요. 고노따로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돼요. 고노따로시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코로나가 종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총리가 해야 되잖아, 책임은. 그런데 지금 이 책임론이 고노따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니시무라 아저씨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체를 파악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하면 되는데 뭔가 코로나짱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리 이 아저씨들이 일을 못한다 뭐 하더라도 있잖아요. 담당 포스니까 일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각 지지율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스가짱의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의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올려야 돼. 우짜든 올려야 되는데 하려면 도박을 쳐야 된단 말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임팩트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대중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인플루언서형 정치가가 이 아저씨밖에 없어요. 이번에 말을 하다 보니까 올림픽에서도 이 고노따라는 사람이 어쩌면 키맨이 돼버리고 근데 일본의 코로나 관련해서도 떨어지는 내각 지지율을 커버치기 위해 가지고 소방수로 나오는 이런 정치가가 돼버린 거예요. 고노따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활약을 잘하면은 이 아저씨는 이번에 떡상 치겠지. 진짜 와 저 말만 저러는 게 아니라 행동력도 지리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고노따로 씨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속빈 강정이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얘기할 때 이 고노따로 씨 얘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선생님을 들고 왔잖아요. 열렬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노따로 씨가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잖아. 그지? 고노따로 씨가 실패를 하면은 그거는 일본의 다른 정부 부처가 정말 행동이 더딘 거다. 일본의 시스템이 거지 같은 거다. 우리 고노따로는 할 만큼 했어. 우리 고노따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혼자 책임을 지고 나왔단 말이야. 우리 고노짱을 욕하지 말라는이라는 커버치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이 고노 씨는 별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백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코노짱은 열심히 하는 거고 나쁜 게 스가짱이야라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고노타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사람들이 막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일본 정치가들이. 아, 그거 난 모르겠는데요. 아, 그거 처음 듣는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본인과 상관없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반면에 이 고노타라는 사람은 우짜든동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정치가랑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내뱉었으니까 그 내뱉은 걸 주워 담으려고 백신 담당 장관까지 되잖아. 그러니까 올림픽의 유무부터 해가지고 일본 내 코로나의 조기 종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가 다 이 사람에게 걸린 겁니다. 고노타로 스가 정권의 소방수가 될 것인가, 도쿄 올림픽의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구원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나온 것인가는 앞으로의 전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요시. 참 복잡합니다.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돈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는 정치 생명도 걸리고, 근데 일본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1940년에 한번 취소된, 반납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그걸 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 도시 2번 취소, 도쿄. 얼마나 그게, 일본말로 이게 엔기와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 그거 엄청 따집니다, 여러분. 운 이런 거, 애군을 그거 있잖아. 어떻게 정화를 하자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신사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 부적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에, 예전부터 오는, 일본의 자기 뭐, 어찌 보면 자기들 종교 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 유례 없게 한 도시가 2번 취소. 얼마나 운이 없어. 그런 오명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역사의 이름이 남거든. 아, 그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폭탄 돌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에 누구 손에서 그 올림픽이 터질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되는 거죠. 이 도쿄 올림픽은 끝나지 않는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취소된 거라고, 이제 그 신경 쓰지 않으신 분 많이 있었겠지만은,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끌고 갈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언제까지 덮어둔다 하더라도 냄새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예, 확인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일본에서는 거론조차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인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좀 상당히 히트죠. 예, 인기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그 미국 애플 TV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빠찡코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센바자 하면서 빠찡코 봤어요라는 그 멘트 많이 봤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시청자들이 이제 오상 뭐 이게 상당히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어떤가요부터 이래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박한영 오상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추미코 일본 사람이잖아요. 추미코한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낯설은 그리고 좀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대한민국 사람이 느끼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화제가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유튜브에 보면 뭐 있잖아요. 빠찡코 때문에 열불난 일본인 국뽕의 반응 이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잘못된 이유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엄청나게 불편한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애플 TV에서 하고 있는 이 빠찡코라는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좀 유명하죠.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제 이걸 주제로 뭐 다루고, 이게 뭐 소설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해외 사이트에서 평가도 좋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에 도움 좋은데 빠찡코 내용은 거짓이다. 일 누리꿈들 집단 반발 이래가지고 뭔가 일본에서도 뭔가 뜨거운 반응이 있어가지고 일본 아이들이 이제 저 드라마 저 가짜다, 저 드라마 저 막 이러면서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트위터 몇 조가리 들고 와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트위터를 친 애들도 팔로워 1000명짜리 그냥 개인 트위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트위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응가를 하는 곳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일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새 기자는 아무나 한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예. 이런 거 가짜다라고 음. 그 얘기하고 싶은 분도 몇 명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죠. 공기. 그 왜 공개일까?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대한민국 공식 유튜브입니다. 보면은 빠칭코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빠칭코의 첫 에피소드 무료 공개!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서 애플이 상당히 좀 공들여가지고 PR을 치고 있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네. 예. 애플 대한민국.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또한 일본 애플 TV 가면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빠찡코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똑같아요. 공개 순서도 똑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에 이런 애플 재팬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애플 코리아에 있는 빠찡코 예고편조차도 일본은 없어요. 예고편도 없어? 예고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애플 TV 가입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홍보하지 않는다. 유튜브에 홍보를 하지 않고 애플 자체도 이걸 들이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일본에서 2021년에 팔린 스마트폰 탑 10. 아이폰 SE,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이래가지고 아이폰 14 나오네요. 일본은 애플 천국입니다. 일본 사람들 애플밖에 사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당장에 애플의 2022년도 Q1 결산을 보면은 이게 대충 나오는데 애플 전체 매출의 7%에서 8%가 일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아메리카,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뭐 아태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일본어 따로 재팬이라고 빼둘 정도로 나름 이제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지들도 아는 거지. 자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빠찡코라고 치면은 있잖아요. 그거 뭐냐 영화 같은 거를 압축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뭐 애플 TV가 홍보를 안 하고 애플이 저렇게 홍보 소극적이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 유튜브 있는데 보겠지라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이러면 고소당해요. 예. 일본은 저작권이 워낙 빡신 나라기 때문에 저작권 가진 쪽이 닫아버리고 아예 홍보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오면은 일본은 아예 다른 식으로 퍼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 더불어서 일본 미디어도 아예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이 빠찡한 드라마에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요. 제가 구글에 드라마 빠찡코라 이제 일본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오상 이렇게 기사가 뜨네요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클릭을 하잖아요. 와우 코리아죠. 어쩌면 대한민국 언론을 포함은 이런 중소 언론사에서만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야후 뉴스라고 뜨는데 클릭을 해보면 와우 코리아.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일본어판, 중앙일보 일본어판, 아니면 뭐 이제 K스타일, 한류 이런 전문 채널 있잖아요. 이런 데서만 다루지 일본의 유명 미디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반응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트위터에서 찾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려면은 트위터 아니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게시판 이런 거 뒤져가지고 이제 반응이나 쓰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리액션 이런 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아마 한류 팬 드라마도 그래도 좀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예를 들어서요.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게 오늘자 4월 6일자의 넷플릭스 종합 탑 10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대한민국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탑 10 중에. 그러니까 상위권 다. 그렇죠. 1등 기상청 사람들. 아까 2등 25, 21. 그 다음에 3등 산에 맞서.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뭐 아까 있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까지. 예, 넷플릭스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 드라마가 있어서 이건 아직까지 인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다르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런 한류 드라마라 하면은 남녀 관계에 뭔가 좀 꽁냥꽁냥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좀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킬링 타임으로 보기 쉽죠. 흔히 말하는 머리를 비우고 봐도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근데 얘는 머리를 비우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보는 순간부터 뭔가 힘들거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드라마예요. 빠찡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 팬들이 접근하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상당히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애플 TV가 홍보를 안 한다 했는데 그걸 더불어서 이게 일본의 현재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드라마 보는 플랫폼 순위예요. 1등이 넷플릭스고 2등이 아마존 프라임, 뭐 유넥스트, 다존, 후루 나오는데 여기에 애플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긴 하는데 애플 TV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일본 애플 TV는. 전제를 알고 있더라도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다 그렇죠. 있으니까 굳이 굳이 가입을 할까? 아예 그 공기죠, 공기. 그러네.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없어. 기존의 애플 TV는 가입자도 없어. 이번에 빠친코가 나왔는데 어떻게 돼? 한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애플 코리아는 일본에서는 최신 제품만 나와. 그러니까 공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한류 드라마라는 식으로 이게 비춰졌다면은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혐일 드라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걸 이제 갖다 부수고 할 건데 미디어도 뭐 이걸 좀 한번 보러 볼까?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도 생기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파친코는. 여러분 파친코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제일 큰 건데 여러분 드라마 파친코는 미국에서 제작된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주제 자체가 한일 관계를 다룬 거고 거기다가 한국과 일본의 이런 역사를 다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드라마면은 태클이 들어오는데 미국 드라마는 태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품질 인증 마크를 찍어준 드라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언급하는 자체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두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어찌 보면 일본에 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거부를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개봉한 어느 가족이라는 이 영화. 예, 이게 일본에서는 만비키 가족 이래서 나온 건데 이게 원작은 좀도둑 가족이에요. 예. 좀도둑 가족. 그러니까 생활고에 있는 좀도둑 일본인들이 어찌 보면 좀 이제 불법적인 것도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이게 일본에서 예전에 나왔을 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이걸 쌩 까고 흔히 말하는 저건 이제 일본 드라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축하한다 이런 말도 안 했어. 저게 수상돼서 상도 받았는데. 예. 그랬구나. 그리고 또 나오지만은 이제 이 감독조차도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표창을 주겠다 다 거절했어요. 왜? 이 영화 나왔을 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부끄러운 점을 왜 해외에 알리냐예요. 이게 일본 사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부끄러운 점은 어쩌면 덮어두고 있잖아요. 좋은 점을 해외에 어필을 해야지가 일본 생각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영화 같은 거는 2018년 칸 영화제 최고상 수상자이거든.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차디찬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빠칭고도 그런 식으로 좀 공기 취급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인이 보는 사람도 예를 들어 본다고 칩시다. 봤을 때 일단 한일 관계가 제일 큰 주제로 다가옵니다. 일단은 시작 자체가 이거거든요. 예, 한일 병합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드라마 시작부터 뭐 이제 일본이 이제 침공을 해서 대한민국 식민지 만들었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사람이 살짝 일본 사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에서 이거 3.1운동이 나옵니다. 예, 주인공에 관련된 누가 3.1운동 때 끌려가가지고 예, 어떻게 모질게 당했다는 이런 역사도 사실이 나오고. 다만 이것도 뭔가 우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말고 미국 드라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배경상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느낌. 그렇죠. 예,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은 이 씬이 나옵니다. 드라마 빠친코에서 주인공 여성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주인공 어머니분이 이제 우리 딸 결혼했으니까 이제 쌀밥을 먹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장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쌀은 팔 수가 없어. 쌀을 잔인하게 팔면은 나는 끌려가, 잡혀가. 그래서 쌀 말고 다른 뭐 잡곡은 어때? 이러는데 얘가 뭐 멀리 떠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니까 쌀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조심스럽게 밥을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이면 이런 그 옛날 시대니까 쌀은 있잖아. 소중한 거니까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역사적 배경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식민지 농업정책, 짜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예, 일제시대에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조선에서 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들여오는, 흔히 말하는 식민지 수탈이죠.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쌀을 뺏어간 내용이었는데,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오상 일본 애들도 역사 배울 거 아니에요. 3.2 증식 계획 안 배우나요? 우린 배웠는데 안 배웁니다. 여러분 안 배워요. 이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본 친구들이 이걸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추미가 돼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저런지. 그러니까 보면서 오사인 지금까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요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내가 얘기해주고. 추미 코드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서 예전에 뭐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저거 알지. 이런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식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이 드라마 자체가 일제시대 그 배경과 더불어서 1989년을 배경으로 과거랑 1989년을 왔다 갔다 거린 씬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정말로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각 잡고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왜? 1989년이거든요. 이 1989년 일본에서 변혁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쇼와 시대가 끝나고 해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입니다. 예전 2차 세계대전 전쟁까지 있었던 그 쇼와 덴노가 사망한 1989년입니다. 쇼와 64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그리고 덴노가 바뀌죠. 해세 덴노가 됩니다. 그 해세 1년이 시작되는 1989년이에요. 그리고 1989를 얘기할 때 하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 작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니케이 평균입니다. 주가죠. 1989년은 일본에서 역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던 버블 경제 최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작중에도 나옵니다. 니케이 평균이 얼마 넘어가가지고 곧 미국을 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빠진코 드라마 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쫙 떨어지죠.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일본이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국이 만들었다잖아요, 이 드라마를. 얼마나 이게 디스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최절정기였는데 이 뒤에는 엄청나게 큰 추락이 다가오는 그때를 딱 기점으로 이 드라마가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1989년에 나오는 일본 사람들 태도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는 분들을 보면 느낌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배우입니다. 이 여성도 상당히 일본 사람들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이 있잖아, 미국 은행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본인 입으로. 일본 사회에서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일본 사회를 흔히 말하는 까내립니다. 디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남녀 고용 기획 균등법이라는 게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1985년에 여자 차별 철폐 조약의 비준에서 이걸 일본 국내에서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경은 1989년이라 했잖아요. 남녀 고용 기획 균등법이 시행이 되고 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여성, 이 나오미라는 여성인데 드라마에 이 여성이 얘기를 하죠. 본인이 일본 회사에 들어갔다라면은 출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미국 은행으로 와 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사회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여성에 대한 있잖아요. 유리천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도 디스를 합니다. 일본의 여성 인권에 관해서도 좀 이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여성 인권뿐만이 아니라 일본 회사 디스를 해요. 저 서류 들고 오는 저 남자 보이지? 저 사람이 왜 우리 이런 미국 은행에 있는지 알아? 저 사람 원래 일본 은행에 있었는데 잘렸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일본 은행은 가지 못해. 왜? 일본에서 회사는 가족이거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일본 남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미국 은행에 와 있어. 그건 깔보는 거예요. 그걸 일본인 배우 역의 사람으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좀 뭔가 일본 사람들이 불편한 역사적인 것부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사회 문제 있잖아요. 일본 사회 내에서 뭐 해외에서 봐서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디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걸 봐서 기분 좋은 일본인은 아무도 없죠. 이걸 보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동반에는 역사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 빠진코라는 드라마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무시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공개 취급을 당해. 근데 이게 시즌 4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시즌 4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계속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지지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에는 제일교포, 그 다음에 일본 내인 인권 문제라든지,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일본에서 이제는 덮어둘 수가 없다. 이제는 이거를 자기들이 까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과연 옳지. 앞으로가 더욱더 두고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뭐 저는 이제 광고는 아니지만 애플 TV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혹시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요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도 있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 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일본 은행에서 제일교포로 활약을 하면서 차별이라든지 은연중에 받는 그런 압박도 많이 나오는데, 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손정희죠. 예. 이 손정희 씨 또한 부모님이 빠찡코를 이제 운영을 했고, 손정희 씨 본인도 미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와서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 손정희 씨는 지금 국적은 일본으로 바꿨지만은 동생은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정희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가 이 빠찡코라는 내용에 좀 많이 접목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손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모르신다면은 박간의 영상, 예, 손정희의 일생 1부, 2부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드라마 빠친코가 일본에서 거론돼서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제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공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빠친코가 시즌이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일본 내 반응이 바뀌는 거. 언제까지 덮어둔다 하더라도 냄새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예, 확인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일본이란 나라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디플레이션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 사회다. 왜 이걸 들고 왔냐면은 최근 뉴스, 한국 뉴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어느 뉴스가 랭킹 뉴스가 있어. 한국의 경제 사회란에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디 가면 물가가 비싸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윗뉴스에 대한민국 디플레이션 위기다고 뉴스가 떠. 그러니까 상반된 내용인 거야. 우리 바깥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슈퍼에가 어딜가 물건을 살 때, 아니 요즘 물가가 올랐네, 요즘 저렴하네,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한국에 가면 와 올라갔네라고 느끼는데 약간 있잖아요. 싼 커피숍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싸고 많이 주는 커피숍.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가지각색인데, 대한민국에서 막 요즘 일본식 디플레를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 안 보셨을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누구가 물가가 올랐니, 누구 내렸니,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올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옆에 일본이라는 완벽한 예전부터 디플레이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디플레이션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도 디플레이션 가겠네, 아니네, 우리는 멀었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년에 하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1일, 1월 1일, 1월 3일, 그러니까 이 3일 정도가 일본에서 신년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신정을 세거든요. 그래서 신년 휴가인데 슈퍼라든지 그런 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다 쉰단 말이에요. 쉬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들 다 쉬니까 우리는 해야지라고 영업하는 슈퍼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제 이온이라는 일본에서 이제 제일 큰 이제 슈퍼마켓 체인,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연휴인데도 일본에서 거기는 영업을 해요. 정상 영업을 해. 그런데 일본에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학습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쉬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연말에 가족끼리 슈퍼 가가지고 있잖아, 한 번에 막 사요. 그래도 혹여나 조그만 수요가 있을까봐 일본의 이온이라는 슈퍼는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1월 2일 날, 그때 시간이 저녁 8시였습니다. 근데 이온이라는 슈퍼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제가 차를 달려가지고 일본 슈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있잖아, 슈퍼 마감하기 뭐 1시간 몇 시간 전부터 여러분
음식에 세일 붙이잖아요. 떨이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오상 그 뭐 슈퍼 끝나기 전에 가면 뭐 물건도 시원찮고 말이야. 그 남아있는 떨이 짬처리 아닙니까? 그 떨이 뭐 할인 이래가지고 그지? 뭐 2개 묻혀가지고 원벌로 팔잖아요 또. 아니 그거 뭐 한국에서도 흔한데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묻잖아요. 수준이 다릅니다. 일단은 슈퍼에 들어갔어요. 슈퍼에 들어갔는데 빵집이 있거든요. 나름 비싼 빵집입니다. 예. 빵집인데 평소 때는 그 빵집에서 빵을 못 샀어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빵이 막 있길래 저게 뭔가 싶어서 딱 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도너츠인데 5개인데 원래 이게 하나에 100엔씩 500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값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옆에는 이게 케이크 있잖아. 케이크 3조각이 그러니까 원래는 300엔이었는데 반값에 150엔. 세금 포함하면 이제 162엔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갖고 거기서 구운 빵이거든요. 소비 기간이 그러니까 유통 기간이 1월 3일까지야. 예. 그러니까 1월 2일 아침에 구운 빵을 1월 2일 저녁에 갔는데 반값 떨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짬 처리하려면은 다음 날 슈퍼에 놔두고 못 팔면은 짬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날에도 팔 수가 있는데 이걸 반값으로 짬 처리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와야지. 그래서 샀어요. 슈퍼를 갔어요. 이걸 보는 순간부터 삐로링 하고 박간의 오상이 U타입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오늘 이 슈퍼 심상치 않다.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평소에는 이 슈퍼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렇죠. 짬 처리의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오는 거예요. 이 슈퍼가 세일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근데 연초에 벌써부터 반값이 붙어있어. 아직 슈퍼 문 닫으려면 2시간 남았는데 빵이 이렇단 말이지. 그것도 머리가 복잡해지지. 기대해 볼만 하겠어. 그래서 플로어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정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있었냐?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었습니다. 일본 스시거든요. 참치가 이게 이제 1월 2일 날 슈퍼에 갔는데 1월 2일 낮 12시에 만든 참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3,100인가 우리가 더 31,000원 정도야. 그런데 이게 그렇죠. 짬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총 3번을 붙였습니다. 하나, 둘, 3개잖아. 20%, 30%, 그 다음에 50%가 된 겁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나라의 쇼핑맘이에요. 무슨 말? 처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비싸다잖아. 세일을 안 하면 일단 일본 사람들은 사지를 않아요. 손을 내밀지도 않아. 그러면은 누가 답답해? 가게가 답답한 거야. 디플레이션 사회에 적응된 사람들은 일단 이 가격으로 스시가 나오자 일본 사람들은 손을 내밀지가 않아요. 또 그러면은 가게가 애가 타. 스시는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면 날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20%를 붙여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 20%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뭐? 겨우 20%? 그러면 가게는 슬슬 오후 5시가 넘어가면은 살짝 똥줄이 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밥 시간인데 저녁 시간대에 그럼 30%의 유혹이 한번 빠져봐라.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스티커를 붙여. 30%. 그래도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저녁을 6시에 먹지 않아. 밤에 먹어도 돼. 비싼 스시는 밤에 먹어도 맛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8시쯤에 문 닫기 2시간 전에 직원이 여러분 일본 직원이 스티커 붙이는 기계를 가지고 가게 내부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그렇죠. 그 기차놀이처럼 있잖아. 아저씨가 지나가잖아. 그럼 뒤에서 사람들이 졸졸졸졸 갔잖아. 근데 그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선을 아저씨한테 두면 안 돼요. 다른 물건을 보는 척하면서 그 아저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곁눈질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제 30%가 50%를 바뀌는 그 타이밍을 일본 사람들은 주변에서 딱 그 아저씨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스시 판매대가 그랬습니다. 그 공간은 있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공간이에요, 그게. 아니, 오상 한국에서도 이거 붙여주세요, 붙여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디플레이션의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값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나?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서 잡는다? 그게 하수예요. 일본에서는. 반값을 붙이더라도 서로서로 눈빛 교환을 합니다. 라고. 슥 가서 봅니다. 아까까진 관심을 안 두는 척했던 여기에서 한 번씩 들어 올려요. 상태가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들었다가 내두고 그 다음에 또 들었다 놔둬요. 추미코도
이걸 보자 추미코가 이걸 딱 3개 정도를 딱 들고 옆에 탁탁탁 놔뒀으면 추미코 선생님이. 그리고 얘는 때깔이 이거 참치 때깔이 어느 게 낫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추미코. 오상 어느 게 낫지 이런 거야. 그래서 추미코 그 아무나 사세요 이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치 나는 반값이랑 관계없이 때깔 보고 스시를 산다. 때깔 보고 초밥 산다. 나는 원래 가격 보고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기합니다. 진짜 보면 나 보면서 아니 뭐 반값인데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가져가면 되지.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야지 가게한테 우리들의 속마음이 안 들키는 거야. 이게 디플레이션 사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반값이면 허거지고 사봐 그러면 뭐지? 결국에는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삽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아니 이거 반값이니까 아마 별로 신선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골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국민의 마인드입니다. 보세요. 가격이 싸진 내 이유가 있을 거다. 가격이 싼 게 전부가 아니다. 퀄리티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속에도 없는 빈말을 던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빈말 던질 거면 사면 안 되지.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3개를 탁탁탁 보고 비교를 해서 그중에 하나를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선생님은. 누가 보더라도 100% 살 건데 빈말을 하는 거죠. 주변에 전해야 되잖아요. 우선 싸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라고 주변에. 현명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저는 초밥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 와규 있잖아. 오 예. 제가 이거를 맨날 슈퍼 갈 때마다 봐요. 근데 못 삽니다. 비싸요. 뭐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연초가 일본 신년 설, 그러니까 설날이니까 평소 땐 비싸도 못 사는 걸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슈퍼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싼 고기 있잖아. 엄청 좋은 거. 일본 와규 몇 등급짜리를 딱 내놓고 비싸게 파는 거.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오른쪽 게 620g에 우리나라도 65,000원. 그다음 왼쪽 게 안 보이네. 790g에 95,000원. 우리나라도 790g에. 네. 슈퍼 고기 가격은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비싼 겁니다. 와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가는 사람도 있고 안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등 상품을 이렇게 놔두는데 저도 이제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세일을 노리는데 여러분 이런 고기는 세일을 잘 안 해요. 예. 왜냐? 가격을 지켜야 되거든. 와규 이런 거 한국으로 치면 한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세일을 해두면은 다른 고기가 안 팔려요. 더 싼 고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게들이 존버를 칩니다. 가격을 지켜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봤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삐로링 하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서도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저는 추미코가 스시를 카트에 담는 걸 보자마자 추미코 나는 잠깐 더 갈 데가 있어요 라고 해서 다시 달렸습니다. 마트 안을. 예. 전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디 정육 코너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육 코너에 아저씨가 턱을 개고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저씨가 응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감이 왔지. 그게 소고기 코너였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이 고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295g에 우리나라 돈 31,000원짜리인데 295g에 8,600원. 이게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저씨가 옆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왜 해요? 써야지.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가가지고 내가 달려가가지고 예. 이게 실합니다. 달려가자마자 딱 그걸 보자 전 바로 손 바로 딱 집어가지고 튀었습니다. 아니 우선 아저씨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걸 고민을 왜 해? 그게 일본 국대의 문제점이야. 골대 앞에서의 망설임. 왜 볼을 돌려 거기서. 골대 앞에서 찬스가 왔어. 1대1 찬스야. 상대편 지금 이 골대는 비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질러야지. 바로 슛을 때려야지. 그 앞에서 뭐 이거 전술 걱정을 하고서 뭐 그러니까 스시 타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미코. 바로 그냥 냅다 질러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결정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력이에요. 결정력의 차이야 거기서. 빠르게 그냥 팍 질러야 되는 거지. 저는 평소 때 이 정육 코너에 자주 간단 말이야. 정육 코너 자주 가면 제가 보잖아요 항상. 저는 이 100g당 이 원래 고기는 980엔이에요. 이 고기를 멀리서 가격을 못 보더라도 보는 순간에 감이 온 거야. 이 태그가 붙어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거 하나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딱 집었잖아요 여러분. 이 밑에 하나 더 깔려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와규인데
내가 그걸 딱 찝자마자 이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거 밑에 있었거든. 이것도 바로 찝었어요. 4분의 1. 원래 455g에 4,298엔. 455g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0원짜리가 단돈 10,000원! 이걸 앞에서 왜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고민할 거리가 되나? 그냥 질러. 여러분들이 저 같아봐.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돼지고기 값이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집어야 돼요. 우선 생각해보세요. 이 새해에 음. 아저씨 혼자서 슈퍼에 가서 오늘만 좋은 고기 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평소에는 좋은 소고기 못 먹어요. 이런 가격 못 사. 하지만 오늘만큼 사야 된다. 월급 적어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 사야 돼. 먼저 찝은 놈이 임자지.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시겠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붙는 순간에 사라지잖아. 한우에 이게 붙었다 생각해봐. 특 A 등급 행성 한우가 295g에 우리나라 돈 8,000원에 딱 슈퍼에 나왔다 생각해봐. 사람들이 붙는 순간에 머리끄쟁이 잡고 싸울 거예요. 마트에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기도 전에 예전부터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격표는. 그걸 아저씨가 고민했던 거야. 일본 아저씨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사회입니다. 이래도 한 번 더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안 사. 원래 비싼 건 알겠어. 일본 와규 295g에 3만 원 넘잖아 그래도. 근데 안 사.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의 소비 성향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고기에서도 이 정도 하고 스시도 이런 초밥처럼 바로바로 먹고 끝낼 수 있는 이것도 이 정도 가격을 3번이나 붙여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다 사갈까 말까인데 고기에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 성향 자체가 가게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붙어보자예요. 어차피 버티면은 가게가 팔아야 되니까 낮출 건데 우리가 이걸 왜 사야지?가 되는 거야. 제가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잖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가게 영업시간 끝나기 전에 약간 할인하잖아요. 하지만 반값이 없었어요. 진짜.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힘싸움이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져요. 일본은 특히.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판매자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했다 이러잖아요. 일본은 많이 해요. 소비자가 담합을 해가요. 담합을 한 거다. 서로 눈치 게임이지. 알지? 야 20% 30% 손 안 대는 거 국룰이다. 알지? 소비자들끼리 안 보이는 담합을 해가지고 가게를 말라 죽이는 거야.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디플레이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쪽은 안 내리면 안 팔려. 계속 내려야 돼. 이거도 역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엄마는 저녁 5시, 6시쯤에 슈퍼에 가서 이런 거 샀었어요. 빠르네요. 버티다 보니까 물건이 그렇게 안 팔려요. 고급스러운 거라든. 그러니까 계속 저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 유니클로 가서 옷 사고 다이소 가서 물건 사고 이러는 겁니다. 일본에서. 고급스러운 거를 연초에도 내더라도 물론 살 사람은 사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소에 소비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버티면은 어차피 가격은 내려가니까. 왜 한국 뉴스에서 대한민국 소비가 침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왜? 진짜 디플레이션인 사회를 일본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물건을 더 싸게 팔아서 가격을 내리고 가격이 안 올라 물건 가격이 안 올라 물가가 안 올라 그게 일본이거든. 안 오르는 물가에서도 반값을 치고 이게 일본이란 나라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디플레이션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거야. 디플레이션 얘기할 때 일본 예를 많이 들고 오잖아요. 이런 실생활적인 예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마트에 한우가 300g에 8,000원이래. 줄 선단 말이야. 근데 줄 안 서는 나라야, 옆 나라는. 그 차이야. 제가 왜 이거 일일이 사진까지 찍어겠어요. 집에 사와가지고. 그 아저씨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아니에요. 추미코가 스시를 3개 딱딱딱 진열해 두고 고민하는 게 웃겨 보여서? 아니에요. 디플레이션 얘기하려고. 그 싼 와규 앞에서 어떤 걸 사갈까 고민하는 그 아저씨 뒷모습에서 저는 일본 디플레이션 사회의 현실을 보았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뭐다? 꼴대 앞에서의 결정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슛을 쏴야 돼요. 마이도아리
야노시오 씨가 요가 하고 있었잖아요. 요가. 이거 나무 포즈. 나무. 제가 슬픈 게 마리텔 그 야노시호 평이었잖아요. 하지만 돈에는 다 유진짱. 다 유진짱. 다 유진짱에게 하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슬프죠. 추미코는 야노시오 팬인데 아무도 야노시오 씨에겐 관심이 없어요. 통역 아저씨 저 무엇? 통역 캐리. 그 다음에 유진아 더 잘해봐. 유진아 너도 할 수 있어. 돈에가 2개밖에 없더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5,000 3천에서 5천 가다가 예.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일본어 모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점점 없어졌는데 그렇죠. 보다 못한 이제 PD가 투입을 시킨 거죠. 이제 가라! 가라 아이즈원 이래가지고 카라 아이즈원 그리고 만명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역사도 가라! 이래가지고 그게 솔직히 일본 사람들 홍보 시작했으면 이거 한 몇 명만 들어왔어. 맞아요. 일본인들은 야노시오가 그렇게 인방하는 걸 모르거든요. 예. 생방 나온다면 난리가 날 거라면 추미코 연령대 여성분들이 난리가 나요. 일본에서 그런 거 추미코는 야노시오 씨 안 해줘요. 자서전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수필집이죠. 수필집을 산 사람이라서 이런 이제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미코가 이제 분노를 하더라. 야노시오 갔다가 시청자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러면서 예. 추미코가 이제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음. 이거는 신뢰다. 이런 게스트가 나왔는데 시청자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이거는 기획이 잘못된 거다. 이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훈수를 많이 떴습니다. 어제 보면서 추미코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추미코 둘이서 어디 팀 보면서 완전 저 모르네. 저 방송을 모르네 이러면서 보면서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거를 프로듀서부에게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야노시오 씨가 계속 일본어로 도스레바이 너무 걱정하면서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추미코는 이제 팬으로서 상당히 이제 불편이죠.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예. 추미코가 옆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추미코 시청률 더 폭망해요. 저도 유진짱처럼. 추미코랑 유진짱이랑 15살 차이 나요. 그래? 예. 채팅 보면서도 이거 일본어도 다 자르고 그거는 원래 삭제 삭제 그 설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 마디 일본어가 있었어요. 왜 한국말 안 배우시나요? 그렇죠. 예, 그 야노시오 씨한테 일본어로 왜 한국말 아직까지 안 배우냐? 한국에서 그렇게 돈 벌고 있는데 왜 한국말을 안 배우냐고 촌철살인적으로 일본어 한 마디 딱 썼어요. 예, 그 후 바로 삭제로. 다 일본어는 삭제. 뒤에 딱 그걸 보더니 바로 이제 삭제가 다 이게 삭제된 코멘트입니다. 삭제된 코멘트입니다. 야노시오 씨가 너무 맞아 한 번을 너무 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어 하지만 아는 단어는 단어만 한국어 나와요. 한국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요. 뭐였어? 우찌노 사랑짱이 학교에 가서 맞아. 토모다치 많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일 문제는 이거 야노시오 씨가 열심히 요가 하니까 좀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별로 어우야는 없었어. 한국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몸의 체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볼륨 때문에. 그래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일본 좋고. 사람들은 그렇게 쫙 마른 걸 좋아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예, 쫙 마른 걸 맞아. 좋아하는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그리고선 또 하나 슬픈 말이 있었어요. 시호 씨가 일본어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본어로 한마디 ちょっと 라이트가 少ない.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이런 통역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보는데 조명이 좀 적어서 그런지 이 주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랑 이게 연령선 있잖아요. 이런 게 여성분이 야노시오 씨가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원래 본인이 나갈 때는 조명을 만방에 딱 쳐가지고 이제 이게 뽀샤시가 돼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인방 그거 조명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도 본인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조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지? 사라또 있다네. 살짝 일본어로 살짝. 통역사는 이제 통역하지 않았지만 그걸 이제 PD가 알아들었는지 순간적으로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조명이 확 밝아졌어 순간적으로. 요시. 어제 그 순간 그렇게 이제 재미가 없는 방송인데 편집을 하면 어떻게 재밌어지는지. 예. 그러니까 생방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예, 솔직히. 그게 편집이 들어가면은 미친 듯이 재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아무튼 그 인방이라는 자체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이 바깥에 야노시오 씨가 나왔으면 그지? 시청자는 우리가 더 적었겠지만 추미코가 기절을 했을 텐데. 만나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 유니클로 어떤 기업인가? 유니클로라는 기업 자체가 좀 특이한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런 유니클로 같은 기업과 비슷한 기업이 몇 개 있는데, 물론 업종은 저는 다르지만 여러분, 다른 일본 학생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니클로풍의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라쿠텐, 그리고 유니클로. 이 세 가지 기업이 일본 학생 혹은 일본인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거네요. 경영자입니다. 카리스마 경영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락텐 미키타니, 유니클로 야나이 타다시. 완벽한 탑다운 경영입니다. 회사가 신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내가 말하는 건 곧 법이다예요. 유니클로, 락텐, 소프트뱅크 유명합니다. 뭐 학생들한테 심사하면 그 사람들을 동경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0에서 뭘 만들었다는 말이란 말이야. 일본에서도 잘 없어요. 일본 옛날부터 있는 뭐 재벌이라든지 그런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재벌 기업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경영 계열사라니. 근데 그거 말고 신흥 새롭게 이렇게 이제 창업 해가지고 그 창업자까지도 기업을 크게 만들고 있는 기업, 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그룹 똑같이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뭐 블랙 기업이라는 평가도 이 세 가지 그룹이 비슷하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 카리스마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인데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기업입니다.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락텐, 뭐 소프트뱅크, 유니클로 중에서 이 유니클로의 핀트를 맞춰가지고 유니클로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유니클로를 이런 식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고 유니클로를 조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재밌을 겁니다. 유니클로인데 유니클로도 대한민국 사람도 거의 아마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많이 포퓰러해졌죠. 한국에서도. 한국에 사업 진출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급속도로 유통망이라든지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띵동에 왔을 때 저도 생겼네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띵동은 명동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명동에 그 큰 가게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주민코랑 한국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유니클로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전신인 상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고리 상사라고 쪼매난 상사가 하나 있는데 그 상사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유니클로라는 지금과 비슷한 이런 형태를 띈 기업이 생긴 거는 1984년입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유니클로는. 어머나.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클로라는 기업의 규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유니클로 약 10년 가까이 되는 유니클로의 이 실적을 가볍게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왼쪽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5천억, 1조, 1.5조, 2조, 2.5조인데 2004년도에 5천억 엔이 안 됐어요. 근데 2019년 지금은 약 2조 엔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약 이 15년간에 급격하게 빨간 그래프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매출이 20조 원이 넘고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은 부작용이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커지는 데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피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의류업계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베스트 3, 넘버 3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유니클로의 이제 판매 대부분은 국내입니다. 원래는 일본 국내 판매량이 50%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어디에 의존하냐? 중국입니다. 중국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쪽에도 유니클로 매장이 있긴 한데 한국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유니클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입니다. 유니클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유니온 크로니클. 게임이 아니에요. 유니크한의 잠깐. 유니클로. 예,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 길조 이름. 유니크 클로싱의 준말이면은 C가 돼야 되잖아. 오. 근데 Q예요. 원래는 유니클로가 C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C였습니다. 이게 왜 되면은 이게 그냥 일환데 해외 진출할 때 사업자 등록할 때 있잖아요. 유니클로예요. 뭐라고요? 회사 이름? 유니클로요. 라고 했는데 기입하는 사람이 등본 칠 때 C를 Q로 잘못 쳐가지고 유니클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사장이 보고 Q가 있어 보이네? 이래서 그때부터 유니클로입니다.
이게 1988년. 그러니까 1984년 창업 당시 때는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가 된 거예요. 88년, 4년 만에. 단지 그것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유니클로인데 원래는 자사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였어요. 창고형 이제 의류형 매장 있잖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사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니클로가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자. 그때부터 국내에 점포를 늘리고 중국에 공장을 놔두고 생산을 해가지고 늘리게 되는데 84년도에 그냥 일본 지방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일본 전국으로 막 점포소를 늘리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 20조가 넘는 그룹이 됐잖아. 기업이. 이게 35년, 6년 이렇게 만에 기업이 크기 힘듭니다. 근데 유니클로는 커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클로 회사에. 처음에는 제가 유니클로의 장점을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유니클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니클로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은 유니클로는 버틸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게 유니클로를 평가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니클로는 엄청난 효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원가 절감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절감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유통망을 확충을 하고 자사 생산, 자사 유통을 한 게 유니클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유통사를 껴서 하지만 유니클로는 기본적으로 자사 유통, 자사가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다 나오잖아요. 회사 내에서 돈이 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블록처럼 쌓아서 옷을 얼마나 팔았을 때 이 정도 이익이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유니클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니클로 이게 좋은 표현 하면은 맨파워라는 표현을 쓰는데 맨파워가 엄청납니다. 유니클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뼈를 깎아요. 일본 내에서 처음 유니클로가 나왔을 때 어떤 브랜드인가요, 여러분? 예, 레알 사마이요. 밖에 입고 돌아다닐 때 저거 유니클로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쪽팔려서 못 입고 다닙니다. 맞아요. 아니. 유니클로인 거를 들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유니클로! 이게 유니클로 이미지입니다. 싼 거다 보니까 옷이 디자인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옷이 보이는 거야. 너도 유니클로? 나도 같은 지하철에서 서로 같은 난방, 같은 옷 입고 만나서 다니고 티셔츠 입고 너의 이름은 너의 브랜드는 그거잖아요. 근데 서로 말하지 않아 알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유니클로에 가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모든 분 하나는 있죠. 유니클로 거. 그 정도 그리고 인식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예상 못했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는. 유니클로라는 거 자체가 저가, 싸게, 싼마이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도 품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니까 이 정도 품질이면은 어쩔 수 없네 라는 게 유니클로예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점점 세력 확장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이런 유니클로 같은 저가형 스파 브랜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도 여러 가지 옷가게가 많이 있고 일본 패션업계 중에는 큰 나라입니다. 유니클로만큼의 저가 공세를 하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포기하고 대신 효용성이라든지 가성비를 중시한 브랜드입니다. 유니클로 자체가. 근데 유니클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하나 있죠.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된 거죠.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유니클로 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유니클로를 입어야 되지? 우리 돈 많으니까 돈 좀 벌 수 있으니까 옷에도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고 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서 뭘 줄일까요? 그렇죠. 식이랑 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는 줄이기 힘들어요. 먹는 것도 줄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가형, 규동 같은 게 더욱더 국민식이 됩니다. 일본에.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한 번 입으면은 어떻게 좀 길게 입어야 되죠. 가성비 좋은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니클로로 갑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티만 안 나면 되잖아. 안에 입으면 되잖아. 위에 덮어 입으면 되잖아. 어차피 표시도 안 날 거. 평소에 입을 옷인데 싸면 어때? 유니클로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풍조가 생겨서 유니클로가 점점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소비자들 불만이 쌓이죠. 솔직히 싼 맛에 사긴 했는데 이거 계속 입기 좀 그렇지 않나? 이번에만 유니클로 입고 다음에 딴 거 입자 라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니클로도. 그런 품질적인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니클로가 혁신적인 거 하나입니다. 1995년 유니클로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유니클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주세요. 당선되는 분에게 100만 원 드립니다. 를 유니클로가 광고를 칩니다. 우리한테 욕을 해주세요. 불만을 얘기해주세요. 당시에 그런 광고를 쳐서 유니클로에게 모인 의견이 약 10,000통이 모입니다. 우와. 흔히 말하는 악플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악플. 무지하게 온 거야. 그 1995년도에 그 이벤트 이후로 유니클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돈 주면서 욕해달래 이러 말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이 찰지게 욕하신 분에게 돈 100만 원, 우리가 돈 100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응모할 때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너를 한번 까줄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잘 나와. 속마음이 그대로 나올 거야. 돈이 걸려있으니까. 엄청난 당시의 마케팅 데이터가 됩니다. 고객의 속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취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디 뭐 응모, 사은품 응모할 때 칭찬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디 네모난 거 글자 박아두고 뭐 해주시면은 뭐 드립니다. 뻔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뻔한 겁니다. 고객들의 그런 사소한 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직원 교육, 그 다음에 물건 그거 계산한 것부터 다 쓴 거야. 직원들을 엄청나게 이제 어찌 보면 소모를 시키는 그런 유니클로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일본 고객들의 그런 속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니클로가 확 바뀝니다. 유니클로에 있는 직원들의 응대나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왜? 자료가 있잖아. 그게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든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당시 그 이벤트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 국내용이에요. 그래봤자 유니클로는 회사는. 자, 그런데 유니클로에게 그렇죠. 2000년대 초반 그 아이템이 나옵니다. 히트텍. 유니클로의 대명사로 일러진 히트텍이 나옵니다. 당시에 의류업계에서는 혁신을 일으키는 아이템입니다. 내복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내복.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토대학에서는 히트텍 한 장으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죠. 예. 그 한 장 입고 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히트텍이라는 게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진짜 대유행.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가게 가서 있잖아. 장바구니에 히트텍 잡아두는 거야 그냥. 그런 옷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두꺼운 거 입어야 돼 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겨울이 춥다 보니까 얇은 옷을 여러 가지 겹쳐 입거나 그런 걸 많이 해요. 아니면 뭐 두꺼운 파카를 입거나 그러는데 히트텍은 당시에 나왔을 때 요거 하나랑 일반적인 옷만 입어도 됩니다. 왜? 우리는 따뜻하거든요. 과학기술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히트텍. 몸에 열을 뭐 하면서 이제 약을 판단 말이야. 히트텍 자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후죽순 팔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히트텍 자체가.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유니클로는 쌈마이였는데 쌈마인 유니클로가 기능성 옷을 만들어? 거기다가 성능이 좋네라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히트텍을 연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건 유니클로가 아닙니다. 히트텍은 여러분 유니클로에서 팔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의 섬유 소재 업체 토레라는 회사의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도레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토레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왜 센세이션이냐면은 유니클로라는 이런 쌈마이 메이커 그런 메이커에서 기능성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극하는 거잖아. 일본의 세계적인 소재 메이커와 태그를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유니클로도 개발을 하겠지만 같이 공동 개발하겠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재 기업이 만든 최신 기술입니다. 이게 히트텍. 실제로 토레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니클로에게. 일반적인 저가형 스파 브랜드에서 기능성이란 걸 들고 올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야. 거기다가 유니클로가 이 히트텍을 잘 공략을 한 게 어차피 그거 내의잖아요. 입으면 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니클로 저거 입으면 들키면 쪽팔린데 라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 아까 볼 때 속옷 네일하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 밖에 나갈 때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거기서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이 히트텍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히트텍은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에어리즘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에어리즘. 유니클로에 입은 듯 만 듯한 속옷 느낌. 에어리즘.
이 에어리즘도 상당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에어리즘 자체 또한 유니클로가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에어리즘은 토레, 아까 말씀드린 도레이 플러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입니다. 오. 들어봤는데? 아사히 카세이 어디서 들어? 아사히 카세이 노벨상으로 보던 일본의 현재와 미래, 그 영상에 보면은 아사히 카세이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영상 속의 광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명한 화학 소재 회사인 토레, 거기다 아사히 카세이까지 붙어가지고 유니클로랑 이 에어리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욱 히트한 거예요. 왜? 기능성 섬유를 만드는 회사거든. 전 세계적인. 그러다 보니까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떼더라도 성능은 확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히트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자인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시원하고 통풍만 잘 되면 되죠. 안 그래요? 비싼 옷은 겉위에 입으라 이거야. 대신 안에 겨울에 히트텍 입고 여름에 더울 때 에어리즘 입으라 이 말이야. 이게 유니클로의 판매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유니클로가 더욱더 많은 기능성 옷 같은 거를 투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치 바지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바지인데 늘어나는 거잖아. 스판 같은 거. 면인데 늘어나는 면 같은 거 있잖아. 그것 또한 유니클로의 작품이 아니라 섬유 회사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다른 업체들은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이거는 일반 의류 업체들이 공장에 발주해서 내는 게 아니고 소재 업체가 뒤에 있어야 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거 좋네? 저거는 기능성 우리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잘못 냈다가 역풍이 들어옵니다. 왜? 효과가 없잖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고 투여를 해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그 이름을 바탕으로 점점 투여를 늘어난 거죠. 우리가 원조다. 자, 그런데 유니클로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했습니다. 이 히트텍 덕분에. 왜? 사람들이 추워야지 따뜻한 히트텍을 살 거 아니야. 여름은 옷을 많이 안 껴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옷 팔리는 게 한정돼요. 겨울이야 껴입는다 치니까 옷 많이 사잖아. 가을에도 계절 바뀌니까. 근데 여름에는 옷이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UT예요. 유니클로는. 여름인데 티셔츠를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티만 입으면 지겨울 거야. 그래서 모양을 많이 바꿔서 내게 된 게 UT의 시작입니다. 여름에 안 그래도 약한 유니클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UT 자체가. 이게 유니클로의 판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UT, 겨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히트텍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일본에서 유니클로라는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은 평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처음에 유니클로 히트 칠 때 저딴 옷을 왜 입습니까? 저거 패션에 패도 없는 옷인데 저거 왜 입냐고 유니클로를 막 까던 사람들이 유니클로가 점점 커지더니 입을 싹 바꾸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유니클로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유니클로는 쉽게 말해서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면은 패션계의 일용품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세제라든지 티슈, 화장지 사잖아. 유니클로가 그런 느낌이지. 패션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일용품 같은 느낌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거는 어차피 사람들에게 매번 계절이 바뀌면 그냥 사는 거다. 그런 인식이 바뀐 거야. 근데 이것도 유니클로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유니클로가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이 약 10%가 넘습니다. 의류업계 중에서. 이게 유니클로가 매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왜냐면은 유니클로는 옷이 안 바뀝니다. 잘. 무슨 말이냐. 작년에 있던 옷을 그냥 갖다 팔아요. 유니클로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옷 자체가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냐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유니클로는. 왜? 디자인을 보고 사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니클로의 올라가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일용품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화장지 살 때 우리가 티슈 살 때 이 티슈 디자인이 바뀌었나 안 보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디자인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별로 안 봐요. 그냥 작년에 있던 옷이 거기 있어도 그냥 사요. 유니클로는. 일본 사람들이. 매년 그 있더라도 이거 올해 이거 있던 거 다 해졌네. 바꿔야지. 이거 사야지. 이게 유니클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거 하지만 점점 디자인도 신경 썼어. 유니클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쁜 거도. 그러니까 그냥 심플한 것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랑 약간 생각이 달라졌다고 느끼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잘 나갔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유니클로가 아무리 이런 일용품화 되는 것도 됐다. 패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바꿨다.
소재 산업 태그를 해가지고 신기술을 넣었다. 이건 아니에요. 유니클로는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맨파워입니다. 사람을 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유니클로 자체가 이 점포 자체를 두고 운영을 하잖아요. 점포가 각 있고 이 점포마다 할당량이 다 있죠. 점포마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는 각 점포마다 딱 벽이 붙죠. 저번 달 1위부터 꼴찌 가게가 붙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점장이에요. 봐요. 점장인데 자기 내부적으로 1위부터 꼴찌 가게가 미리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줘요. 본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건 유니클로가 예전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그 점포에 대한 이 매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인원으로 이 가게의 매출을 유지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시프트를 짜서 이 가게를 잘 돌리느냐, 또 중요하고, 유니클로는 본사에서 이면 암행업사도 많이 오죠. 가게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게에 대해서 거의 늘 같은 퀄리티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압박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막 볼 때 옷을 막 해집고 하잖아요. 잘 되는 가게는 직원들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가가지고 다시 접어가지고 놔둡니다. 이게 유니클로 잘 되는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쁜 회사가 이 유니클로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그리고 이 현장 직원들에게 상당히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죠. 실제로 유니클로는 이 퇴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학생 직원들 이제 정사원 있잖아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직률 있잖아.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률이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3년 내 이직률 전성기 때는 50% 이상 찍기도 했습니다. 같이 동기한 입사가 몇 년 안 지났는데 반이 사라져요. 왜? 못 버팁니다. 유니클로는 어지간한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유니클로를 두고 정말 내가 들어가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사람을 망치는 기업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우거든요. 이게 이 유니클로의 평가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이 정말 학벌주의거든요. 학벌보다는 실력주의입니다. 엄청난 실력주의인데 숫자로 말하는 실력주의. 옷가게면은 매출로 말하는 실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유지를 하게 되면 유니클로는 올라갈 수가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틀에 유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고, 대신 그 허들, 그 기준에 충족치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 오는 기업이 유니클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태가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유니클로의 경영 방식, 유니클로가 하고자 하는 일, 목표에 이념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 희생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만한 기업이 없어요. 다만 그 틀에 약간만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남아서 올리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급격하게 발전이 됩니다. 도태되는 사람은 그 기업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가거든. 아직까지 유니클로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왜? 일본에서도 매출이 올라가요. 대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후죽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감안해서 뽑거든. 어차피 저 친구는 낙오자가 될 거야. 못 버틸 거야. 상관없어요. 올라갈 사람만 올라가면 돼요. 왜? 나갈 거거든. 자기 발로 나갈 거거든.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갑니다. 유니클로.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면 유니클로 회사는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리지만 경영 입장에서 보면 유니클로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완벽합니다. 이미 회사는 일용품화 됐어요. 패션인데 일용품이야. 사람들이 사줘. 계절마다 사준데 이런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이란 거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일이 되잖아.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올리려면 무조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면이 유니클로라는 기업은 사람 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 야나이 타다시 비정의 경영. 정이 없단 말이에요. 유니클로 홍보부는 사죄를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책이
흔히 말하는 폭로본입니다. 이 요코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논픽션 이거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유니클로에 다니다가 유니클로를 때려치운 사람들한테 취재를 가고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정말 예전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이라는 책을 냈어요. 플러스 이 야나이 타다시라는 유니클로 사장의 뒤를 많이 캤습니다. 어떤 집안 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캐서 책을 냈어요. 냈는데 이 책이 저자가 유니클로한테 소송당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2011년에 유니클로한테 너는 왜 거짓말을 책으로 만들어냈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돈을 배상을 해라, 토해내라 라는 걸로 소송이 걸렸어요. 작가랑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갔습니다. 1심도 가고 2심도 가고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대법까지 갔어요. 흔히 말하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니클로 전면 패소입니다. 유니클로가 졌습니다. 그 작가는 사실적 사실을 기반으로 취재를 해서 내용을 썼는데 왜 유니클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게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돈 20억이 넘는 배상을 걸고 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다른 언론사들이 이 작가, 이 쓴 사람을 변호를 해줬느냐? 안 해줬습니다. 옹호를 안 해줬습니다. 왜? 유니클로한테 잘못 보이면은 너 고소거든. 돈이 엄청나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작가가 있잖아. 이 책을 쓴 사람, 요코타라는 사람이 유니클로한테 이겼잖아요. 근데 유니클로가 사과를 안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송 진행 중일 때 하나를 더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자, 이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유니클로 잡입 1년, 언더커버 리포터 유니클로. 이 책 있잖아요.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을 쓴 작가가 유니클로에 잠입을 했어요. 소송 중일 때. 알바생으로. 1년간. 유니클로 점포 3개에 1년간 알바생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아니, 오상, 이 사람 소송 중인데 작가인데 어떻게 잠입을 해요? 들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책, 잠입 1년을 쓰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와이프가 남편 성을 따라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성을 돌아가면, 요코타라는 성에서 와이프 성으로 돌아가요. 이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와이프랑 재혼을 하면서 대릴 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성을 따와요. 어떻게? 성을 바꿔버립니다.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일을 해서 엄청난 메모를 합니다. 유니클로에서 참고로 메모하면 칭찬받아요. 일하면서. 왜? 저 사원 알바,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열심히 메모를 하네. 일하면서. 쟤는 저렇게 스스로에게 공부를 하는 거야. 저 아저씨 나이가 들어서 알바 들어왔는데 야, 일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메모를 하네? 그래서 작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칭찬을 받았다. 메모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메모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모 떨어뜨리는 순간 뭐야 당신? 뭐 하러 온 거야? 그렇죠. 작가는 그날 있었던 일 하나하나 점장이 어떤 말을 했다. 그거를 다 메모를 해서 코박코박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터뜨려요. 유니클로 잠입 1년.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블로그냐면은 이게 좀 재밌는 블로그인데 유니클로에서 일하면 PTSD가 된다 라는 호주의 뉴스를 유니클로 점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블로그가 있어요. 유니클로에서 일하면 PTSD가 걸린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상당히 뭐라 해야 되냐, 비판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이런 걸 싫어할까? 유니클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왜 싫어할까? 이것 때문에. 유니클로는 결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나가. 엄청난 큰 기업이야. 거기다 유니클로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가 유니클로의 시가총액입니다. 72조 원. 맘모스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그런데 내부 고발, 그 다음에 저런 작가가 붙어가지고 잠입 취재 내용이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하죠. 유니클로가 먹여 살리는 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유니클로는 뒤에 일본 연관 검색어 블랙 기업은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폭로책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하지만 이 유니클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아직까지 유니클로는 일본 학생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늘 뽑힙니다. 블랙 기업 순위에도 뽑히고
나도 유니클로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얘도 늘 뽑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저스트 피트,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기업. 이게 유니클로입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유니클로가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니클로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고 그 이면에는 유니클로의 이런 판매 전략, 일본 믿을 수 있는 유명한 소재 기업가의 태그, 질적 향상이 있었어. 하지만 이라는 사람이 100% 행복하냐는 아니고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잡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니클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간의 방송 일본 기업 유니클로 어떤 기업인가 이런 식으로 커왔는 기업이에요. 판단은 오늘 내용을 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건 숙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아하이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하늘을 구독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시청자 선생님들도 행복해지니까 서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